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이 부담스럽지 않나.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매수라기보다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아마 이제 지금보다 낮은 가격은 아마 못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10년을 보게 되면 4배도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닷 아카데미의 안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많이 질문들 오시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기분 좋죠. 뭐 주식시장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항상 시장에 빨간불이 많이 보이면 괜히 그날 하루 기분이 좋고 네, 맞아요. 시장이 또 계속 파란불이 이어지면 괜히 막 뭐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이번 올해는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그나마 이제 좀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시거나 아니면 많이 회복도 되셔가지고 저도 요즘 올해는 뜻밖의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를 줄 몰랐는데 제 경험을 봐더라도 이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이 많은 분들께서 올라갈 것은 알았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빠르게 심지어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까라고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내가 좀 더 하락하면 사야지라고 기다렸다가 또 그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10개월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좀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아마 이제 지금보다 낮은 가격은 아마 못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정이 나와야지만 그 시장이 어차피 경기가 이제 안 좋은 단계로 들어가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속에서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은 다시 살리는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많이 바뀐 거거든요. 체질들이 다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그렇고 기업의 체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어떠한 성질도 모두가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어찌 보면 새로운 자금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조정이 나오려면은 특별한 좀 이슈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금리 상황을 또 보게 되면 미국이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또 물가의 흐름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 내지는 인하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은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2번을 정도 더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시장은 또 동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5.25든 뭐 5.6이든 5. 뭐 그 이상이든 이미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에서 체질로 다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 금리가 인하하느냐 그게 이제 점진적 인하냐 아니면 어떠한 외부 영향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인하냐 이런 걸로만 남았지 이미 사실상 피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뭐 0.2 올려봐야 기업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주식시장에 조정을 주는 명분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9월 달 이후부터 한 10개월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10개월이면 거의 1년에 가깝습니다. 1년에. 그럼 1년 동안 주가가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한국도 조정받는 거, 미국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10개월 동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VIX라고 해서 그 심리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과열 증세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그게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야 접근해야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금리 이런 것도 물론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제 명분에 이제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예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매크로에 대한 장세가 참 유효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매크로가 통하지 않는 장세가 그렇죠.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패드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또 하나의 또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물가라는 거는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 투자자들 세계에서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학습 효과가 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대표님께서 현재로서 시장을 보셨을 때 그래도 증시의 좀 안정적인 탄탄한 우상향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좀 조정은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명분이 있죠. 이제 명분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제 어렵구나라는, 그러니까 조정이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고 그 명분을 다시 이제 또 입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거구나라고 말씀드리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채권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 이제 뭐 유세도 나왔지만 1,600 정도를 이제 발행하는 규모가 나온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건데, 그럼 돈이 풀리게 되면 그 채권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주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이 저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관 투자자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채권을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이 나오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증시에 들어올 자본이 채권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증시에 들어올 자본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의 약간의 수급과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좀 부족하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부채한도 그 협상은 그 채권이 많이 발행되게 되면 그 뭐가 있냐면은 돈이 채권 사러 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에 가야 될 거를 채권 사러 가기 때문에 역시 은행에서도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뭔가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른 자산 시장으로 가니까 은행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고금리라는 것도 나가야 되는 돈이고 대출은 또 대출은 높지. 그러면 이건 부실하지. 그러니까 복잡한 상태에서 돈은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제 그 기업이라든가 사람들한테는 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아무래도 중소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자금에 좀 문제가 되니까 은행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그 뱅크런 사태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채권 발행 때문에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 갈 거, 주식에 갈 거, 그럼 다 어디로 가냐? 채권에 간다 이거죠. 예. 그럼 반대로 채권에 투자하는 쪽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 채권이죠. 단기 채권, 중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으로 지금 그 돈이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주식에 들어올 돈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갈 돈이 줄어드니까 이제 경제에 좀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이 돈들 다시 이제 국가가 이제 채권을 발행했으면은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이제 또 국민들한테 이제 다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껏 인플레이션 잡아놨는데 또 물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드 입장에서는 그걸 올해 2번 정도 더 올릴까 이런 얘기가 그런 또 속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그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사우디가 감산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그동안 하락 국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적 그 달러 기준이 있는데 1배럴당 달러 기준 40에서 50달러래요. 그 코로나 전에 그 사우디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두바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가.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한 70에서 80달러가 그 산유국들의 재정적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은 40달러인가 50달러 무너졌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무너졌으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네버리 사가지고 했는데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 발생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고. 그만큼 이제 그 마지노선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7, 80달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버티기 어려우니까 감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가를 또 끌어올리죠. 그럼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또 올라가는데 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심리적인 거, 그 물가를 근원이 되는 어떠한 그런 이제 석유 가격의 이제 반등, 그 다음에 돈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명분이 돼서 주식 시장에 조정을 주는 명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그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네, 삼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예. 취지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아마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조정 국면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특정 섹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께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그 조정을 기회로 삼을 만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대형주죠. 지금은 대형주 장세거든요.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뭔가 잘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살아날 때 중소형주도 바로 따라오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오다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로 가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동안 뭐 미국 주식 같은 게 애플이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빅테크 같은 것들이 조정 오면 그때 매수세로 잡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단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조정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드린 말씀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그 괜찮은 내용들이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채권에 돈이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나라 정부 채권이니까 그게 국민들을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소비가 진작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은행이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급박하게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장주, 애플 이하 많은 기업들이 금리 내려가기 그렇게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는 거고, 요런 기회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정 국면이 들어오니까 사야 되겠다는 어떤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되게 하니까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숨고르기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형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이 IT 관련 대형주들이 와 흐름이 진짜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반도체 기업 중에 최초로 또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이게 유난히 또 이 미국 증시에서는 AI 버블이 또 슬슬 좀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AI 관련돼서는 버블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떠한 큰 계기가 마련이 되면 이제 발생하고 나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하나의 산업이 이제 또 움직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AI 관련돼서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또 어찌 보면 AI잖아요. 사실 우리 일상에 지금 AI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말하는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챗으로 하니까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깜짝 놀란 부분. 왜냐면 정보를 막 너무 많은 정보를 기가 막히게 주니까 사람들이 헉 하는 건데 이미 시장은 AI 쪽에 이미 진입이 돼 있는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를 많이 빠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느 날 30%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예. 그때가 그 시총으로 보게 되면은 300조가 그날 하루 300조가 이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개인이 전 세계 탑10 들어가는 가장 비싸다고 하는 시가총이 가장 그 크다고 하는 탑10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만에 30% 올라왔다. 이거는 개인과 기관, 어설픈 기관 투자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예. 뭔가 목적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30% 올랐을 때는 우리가 갭상승 뭐 아니면은 점프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 버블로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버블보다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의 AI 프리미엄을 점점 받아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AI 관련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반도체. AI는 뭐 반도체가 기본으로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막 부랴부랴 막 뒤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뿌려주는 업체가 있겠죠. 예. 반도체는 하드웨어로 본다 그러면 이걸 또 소프트웨어로 이제 뿌려주는 업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을 때도 하반기 유망 종목으로 또 반도체 또 꼽아주셨었는데 반도체 그때부터 뭔가 힘이 좀 점점 실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아, 반도체 아직까지도 좀 좋게 보시나요? 유효하죠. 제가 나왔을 때가 운이 좋았던 거고요. 원래 상반기부터 걔가 움직였어요. 우리 하도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걔가 반도체들이 이렇게 좀 안 움직인 것 같았는데 사실 반도체가 움직였죠. 삼성전자 이미 계속 소리소문 없이 올라갔더라고요. 6개월 내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는 인터넷 기반의 반도체 수요였다 그러면 지난 10년 전에는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이 올라간 거고 가상화폐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 수요가 이제 3배로 늘어난 거죠. 뭐 한 배수씩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여기 스마트카까지 가고 그다음에 AI 노브까지 가니까 이 반도체 수요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차 산업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찾아보시면 4차 산업 쳐보시면요. 딱 명확하게 이렇게 단어가 없어요. 그 그림 이미지 같은 거 보면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하나에 그 반도체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AI 아니래도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반도체는 이제 그 경기 지표의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지 않았나 싶어요. NBA도 마찬가지고. 유난히 또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최근 상승률이 강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키 맞추기. 우리 이제 부동산처럼 먼저 간 놈이 있으면 두 후발주자 가잖아요. 키 맞추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투자자님들이 그 소재 부품 장비도 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물론 가는데 얘네들도 후반을 그러니까 삼성이 가고 SK 가니까 걔네들 뒤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여기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급등력은 높은데 변동성은 또 크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에서는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익률 측면도 좋고. 그럼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가 기존의 이제 수요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시는 삼성전자가 진짜 10만 전자 이상 뚫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아 그럼요. 가죠.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의 문제지. 저는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뭐 10만 원이 뭡니까 더 가죠.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1년에 10에서 1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13%로 한다 그러면 10년이면 4배로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4배. 그럼 10년 전에 차트를 보게 되면 2만 원이 8만 원이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96,800원이니까 10만 원 갔으니까 한 2만 원, 2만 5천 원 따져도 10만 원 가는 게 맞겠죠. 10년을 봤을 때. 그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6만 원, 7만 원이라 가정하게 되면 연초에 6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10년을 보게 되면 4배도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뭐 반도체가 좋냐, 아니 삼성이 좋냐, TSMC가 좋냐, 엔비디아가 좋냐. 이건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가고 삼성전자는 요거보다 좀 못해요. 엔비디아가 요거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반도체 업종이 그만큼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업에도 자신 없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 지수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